이때까지는 순물질을 다뤘었는데 지금부터는 우리가 혼합물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13장 제일 앞쪽에 우리가 혼합 용액의 정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용해 과정, 그러니까 용액을 만드는 용질과 용매를 섞어서 그 용액을 만드는 과정에서 열 변화, 엔탈피 변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엔탈피 변화와 엔트로피 변화를 합쳐 가지고 용해도를 어떻게 예측을 할 것인가, 그런 문제들을 다루어 봤었고, 그런 이제 개념적인 것들을 다 정리한 후에 우리가 했던 거는 이제 농도 단위. 아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조금 그 계산 같은 거 하다가 좀 헷갈린다고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화학과 관련된 어떤 연구 직종이나 개발 직종 이런 데 간다고 하시면은 이 농도 변환하고 그 이런 양적 관계 계산하는 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실수를 한다, 이거를 잘 모른다 이러면 이제 너 일반화학 누구한테 배웠냐 이런 소리가 나오고 제가 이제 컴플레인을 받는 거죠. 여러분들이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좀 연습을 많이 해보시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농도 단위 바꾸는 거는 제가 무조건 한 문제를 낸다, 그 공부를 해두시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헨리의 법칙 이런 것들을 정리를 했었죠. 다들 복습을 잘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부터는 혼합 용액이 되었을 때 나타나는 성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13.6절 글자 크게 보이나요? 용액의 물리적 성질이 그 순물질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왜 안 사라지냐? 그래서 이런 성질을 우리가 총괄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총괄성이라는 말이 좀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요 밑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가 용액이라는 혼합물을 만들었을 때, 용액이 혼합물이죠. 이런 혼합물을 만들었을 때 이 용액의 성질이 순수한 용매, 순물질인 용매와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거를 좀 이해를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그래도 여러 가지 현상들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우리 책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것들은 용액의 증기 압력이 용매보다 더 작다, 용액이 되면 더 작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 TBP가 비교했을 때에 TBP 용액이랑 TBP 용매를 비교하면은 용액이 더 높다. 그 다음에 프리징 포인트, 어는 점이죠. 그래서 용액과 용매의 어는 점을 비교를 하면은 오히려 용액이 더 낫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액 내에서 일어나는 삼투 현상, 삼투압을 우리가 이제 파이라고 표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매와 비교했을 때 용액은 이런 성질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성질들이 왜 나타나는지, 그리고 작아진다면 얼마나 작아지는지, 커진다면은 끓는 점이 얼마나 커지는지, 이런 것들을 다 다루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공부를 할 거고, 그럼 여기서 이제 총괄성이라는 말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총괄성의 의미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 총괄이라고 하는 말이 그 한자어를 풀어서 보면은 함께 집단으로 움직인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용액의 총괄성이라고 했을 때에는 어떤 용액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 그 용액의 물성을 결정한다. 그래서
용질의 양이 용액의 물리적 성질을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용액의 양이 중요하지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용액 개개인의 화학적 성질은 그냥 그 물질이 녹아있는 용질이 뭐냐라는 거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뭐 소금이 됐든 설탕이 됐든 얼마가 녹아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그게 설탕이냐 소금이냐 뭐 아니면은 뭐 아는 게 몇 개 없네 뭐 CaCl2냐 뭐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총괄성은 그런 거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예상할 수 있겠지만은 나머지 우리 교재에 나머지는 이 내용들을 하나씩 뭐 증기압, 그 다음에 끓는 점, 어는 점, 삼투압 요렇게 하나씩 다루게 될 거라는 것도 아실 수 있겠죠. 그러면은 13.7절로 넘어가서 요 첫 번째 내용, 용액의 증기압이 용매의 증기압보다 더 낮아진다라는 것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13.7 지금 글자 크기 한 이 정도라면 안 보이죠? 뒤에서 보여요? 이 정도도? 한번 써볼까요? 용액의 증기 한 이 정도로 써도 보이나요? 안 보이면 손 들어주세요. 이게 그 너무 확대해서 쓰니까 제 글자가 너무 두꺼워가지고 필기하는 게 쉽지 않아가지고 괜찮으면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로. 그래서 해서 혹시 뭐 잘 안 보인다 하시면 다시 확대하도록 할게요. 그럼 용액의 증기압력 내림을 설명하는 법칙이 뭐냐 하면은 라울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질이 휘발성이냐 비휘발성이냐를 가지고 일단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액체 용매에다가 고체 용질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죠? 한번 쓰면서 이야기할까요? 고체 용질을 액체 용매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액체는 다 증기압력을 가지고 있죠. 액체는 상대적으로 고체에 비해서는 움직임이 자유롭기 때문에 보다 큰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액체를 탈출할 수 있는 속도를 가지고 있는 분자들의 개수가 적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증기압을 가지고 있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고체는 증기압이 없죠, 그죠? 고체는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간다라는 게 사실 좀 생각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고체의 경우에도 뭐 휘발성이 있고 비휘발성이 있어요. 우리가 일례로 알 수 있는 거는 고체 중에 휘발성이 있는 거 뭐가 있죠? 드라이 아이스가 있죠, 그죠? 드라이 아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온에서도 그냥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가버리니까 걔는 그 기체가 될 때 나타나는 증기압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요런 걸 썼군요. 그래서 고체 용질이 뭐 비휘발성이냐 휘발성이냐로 먼저 나눠서 케이스를 나눠서 볼 거예요. 비휘발성을 보면 훨씬 더 문제가 간단하겠죠. 비휘발성은 지금 용질과 용매 중에서 증기압을 나타낼 수 있는 게 그럼 용매밖에 없다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문제를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라울이라고 하는 화학자가 측정을 해봤더니 어떤 용질을 녹인 용액은 용매에 비해서 항상 증기압이 더 작다라는 거를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찰을 했고, 그러면 이거를 비휘발성 용액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럼 이 사람이 관찰을 했을 때 그럼 이런 부등식으로 나타난 거를 얼마만큼 더 작아지느냐 용액이 되었을 때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보았는데,
그게 이제 라울의 법칙이라는 것이고, 여기 보시면은 용액의 증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순수 용매 증기압에다가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해준 값이랑 똑같더라. 이런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물론 라울의 법칙은 굉장히 묽은 용액에 한해서만 성립하는 법칙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용매의 값이 1에 가까운 그 영역에서 성립하는 거지, 용매 그 몰분율이 0에 가깝게 다가가는 굉장히 진한 용액의 경우에는 이 법칙이 잘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굉장히 진한 용액의 증기압 이런 것들은 좀 연력학을 배워야지 이해할 수 있고, 그거는 뭐 물리화학, 연력학 시간에 가서 배우실 거고, 지금은 이런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사실 여기 기호들이 굉장히 적혀 있는 것들이 자명하기 때문에 제가 뭐 따로 적진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P 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용액의 증기압, P 용매는 용매의 증기압, X 용매는 용매의 몰분율, 그렇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림으로 나타낸다라고 하면은 증기압을 이렇게 세로 축을 해가지고 나타내고, X축을 용매의 몰분율이라고 했을 때에 여기를 0, 여기를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대략 이런 식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제가 왼쪽에 점선으로 찍은 이유는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용매의 몰분율이 작아진다라는 거는 용질의 몰분율이 커진다는 이야기고, 이쪽은 굉장히 진한 용액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울의 법칙이 잘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모양이 달라진다. 그래서 그냥 점선으로 나타내 두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거는 이쪽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뭐 별로 어렵지 않죠. 굉장히 뭐 자명하고, 그리고 이제 용매 분율이 1일 때, 용매 분율이 1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게 순수한 용매라는 거죠. 우리가 뭐 용액이라고 말을 했지만은 용매 분율이 몰 분율이 1이라는 거는 용매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y축의 값이 P 용매가 되겠죠. 용매 증기압.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옛날에 냈던 시험 문제들을 쭉 들여다보니까 여기에서 많이 냈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몇 가지 책에 있는 예제도 같이 풀어보고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25도씨에 15몰의 물에다가 1몰의 글루코스를 용해시킨 용액의 증기압이 얼마일까? P 용액의 값을 물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용액의 증기압을 물었네. 그러면 이제 라울의 법칙을 떠올리셔야 되고, P 용액이라고 하는 거는 P 용매 곱하기 X 용매다. 이걸 요식을 일단 떠올리고 나면은, 그럼 내가 이거를 계산하고 싶으니까 필요한 값은 P 용매랑 X 용매인데, 문제에서 이제 P 용매의 값을 사실은 줘야겠죠. 이거는 뭐 우리가 외우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으니까. 25도씨에서 물의 증기압은 23.76 mmHg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거는 용매의 몰분율만 계산을 하면 되죠. 용매 몰분율만 계산하면 되니까 H2O의 몰분율은 H2O의 몰수 더하기 글루코스의 몰수 분의 H2O의 몰수, 이렇게 되니까 15분의 1 더하기 15몰 이러면은 16분의 15.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용매 증기압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몰분율 값에 요거를 집어넣으면은 계산 쉽게 할 수 있죠. 이거는 계산하면은 22.3 mmHg가 되겠습니다.
뭐 그래 아주 쉽죠, 그죠? 아주 쉬운 그냥 계산 단답형 계산 문제가 되겠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증기압 내림의 값을 우리가 좀 수식으로 정리할 수 없을까? 증기압 내림 델타 P. 델타 P는 어떻게 정의되겠어요? 증기압 내림이니까 용매 증기압 빼기 용액의 증기압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증기압이 얼마나 내려갈까 하는 것들도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에서 출발할 텐데 우리가 용액의 증기압이라고 하는 거는 라울의 법칙을 따르면은 어떻게 되나요? P 용매 곱하기 X 용매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니까 그럼 우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P 용매의 증기압을 앞으로 빼낼 수가 있고 그러면 1 빼기 X 용매 이렇게 되겠죠. 그럼 1 빼기 X 용매가 뭐가 될까요, 이게? 지금 이 시스템이 성분이 두 개밖에 없는 용질 아니면은 용매잖아요. 그러면은 1 빼기 X 용매가 결국 이게 용질의 몰 분율이겠죠. 다들 너무 잘하네. 아주 훌륭하구만. 그래, X 용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델타 P를 증기압이 얼마나 내려갔는지를 계산하고 싶으면은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텀을 구해서 계산을 해도 되지만은 용매의 증기압에다가 용질의 몰 분율 X 용질을 곱하는 걸로 바로 계산을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쭉쭉쭉 별로 어려운 거는 없으실 것 같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가 어떤 용질을 다뤘냐 하면은 비휘발성 용질 중에서도 해리가 일어나지 않는 거, 물에 녹였을 때 그냥 자기 모양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부터는 뭐를 이야기해 볼 거냐 하면은 이온성 물질을 녹였을 때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케이스를 다시 한번 적어 볼게요. 25도씨에 15몰의 물에다가 1몰의 글루코스, 설탕을 녹였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녹였더니 용액의 증기압이 22.3 mmHg였잖아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이온성 물질, NaCl, 염화소듐을 녹인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은 조건이에요. 25도씨에다가 15몰의 물에다가 1몰의 NaCl을 녹였어요. 이때 용액의 증기압이 얼마가 될 거냐,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조금 깊게 생각해보지 않고 그래 글루코스 1몰이 넣었을 때 이거니까 그럼 NaCl도 똑같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좀 잘못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총괄성이라고 하는 단어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총괄성 이야기할 때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 녹아있는 용질의 화학적 성질,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어떤 게 녹아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오로지 녹아있는 용질의 양에만 관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거는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에요. 그럼 우리가 NaCl 고체를 액체 물에다가 집어넣으면 어떤 과정이 일어나나요? 양이온, 음이온이 물에 녹아가지고 수화 현상이 일어나죠. 그래서 소듐 양이온과 그 다음에 Cl- 염화 이온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죠.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전체 수용액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은 1몰의 NaCl을 녹였으니까 1몰의 소듐 이온과 1몰의 염화 이온이 생길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듭 이야기하는 거는 총괄성은 용질의 양에만 의존한다. 결국에는 그냥 건더기가 몇 개 있느냐,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건더기가 지금 Na 플러스 1몰, Cl 마이너스 1몰이 있으니까 총 이 용액이 느낄 때에는 그냥 2몰의 용질이 있다라고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몰의 용질이 있다. 그러면은 이 용액의 증기압력 계산할 때 P 용액은 P 용매 곱하기 X 용매 해야 되는데 이 X 용매 부분에 들어가는 게 물의 몰수 15몰에다가 이번에는 용질의 몰수가 2몰이죠. 그죠? 여기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분의 15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X 용매 부분에 17분의 15를 넣고 계산하면은 이 용액의 증기압이 21.0 mmHg가 되거든요. 그 21.0 mmHg. 그래서 우리가 해리가 되지 않는 비해리성 고체를 녹였을 때랑 해리가 일어나는 이온성 고체를 넣었을 때를 비교를 해보면은 똑같은 몰수를 넣었을 때의 증기압이 해리성 고체가 훨씬 더 작다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이온성 물질은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고, 혹시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으신가요? 생각보다 내가 할 내용이 많네. 없으시면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 라울의 법칙의 한계는 뭐냐? 한계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X 용매가 굉장히 큰 부분에서만, 굉장히 묽은 용액에서만 성립하는 법칙이다. 그 용액의 농도가 진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액체의 그림, 그리고 용질 하나가 용매에 의해서 이렇게 충분히 둘러싸여 있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액체라고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거를 이제 이상 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농도가 점점 진해진다라는 거는 용질과 용매의 비율, 개수의 비율이 점점 작아진다는 이야기죠. 기존에는 용질 분자 하나를 용매 분자 30개가 둘러싸고 있어서 용질 분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거의 없었는데, 그 농도가 진해진다라는 거는 용질 분자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점점 생겨나게 되니까 문제가 점점 복잡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라울의 법칙으로는 다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런 것이 되겠고, 그러면은 라울의 법칙에서 편차가 생기게 되는데 어떤 식으로 편차가 생기는지 한번 봐볼게요. 한계점을 받고 제가 앞에서 그렸던 그림을 한 번 더 그려볼게요. X 용매, 이 정도는 잘 보이죠? 네. 그래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P 용매 지점이죠.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진한 용액, 이 왼쪽으로 오다 보면은 진한 용액이 되다 보면은 이 직선에서부터 편차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편차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편차의 종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라울의 법칙보다 더 크게 나타나거나 라울의 법칙보다 더 작게 나타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그래서 양의 편차, 음의 편차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양의 편차는 빨간색으로 그리면은 더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나타날 때고, 음의 편차는 더 작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나타나겠죠. 대략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양의 편차는 왜 생기고 음의 편차는 왜 생기는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양의 편차를 한번 봐볼게요. 양의 편차라고 하는 거는 지금 라울의 법칙으로 예상한 것보다 더 커진다는 거죠. 더 커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용질과 용매를 섞어놨더니 용매들끼리의 상호작용과 비교했을 때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쪽이 더 커야 될까요? 섞었을 때가 더 커야 될까요? 원래가 더 커야 될까요? 섞었을 때가 더 커질까요? 한번 조사해 볼까요? 원래가 더 크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상호작용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액체들 사이에 서로 뭉쳐 있으려고 하니까 그 증기로 잘 나갈 수가 없잖아요. 밖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섞어줬더니 얘네들의 상호작용이 도리어 더 약하다. 더 약하다는 거는 용질이 주변에 있을 때에는 더 쉽게 탈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증기압력이 커지는 결과를 나타낸다. 그럼 반대로 음의 편차가 나타나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이거는 반대 케이스겠죠? 이번에는 용매들끼리만 있을 때보다, 용매들끼리 있을 때는 우리가 뭐 10의 힘으로 서로를 붙잡고 있었어요. 10의 힘으로 붙잡고 있었는데 용질이 섞임으로써 얘네들이 붙잡고 있는 힘이 뭐 8로 줄어들었다고 해봅시다. 그 10으로 붙잡고 있을 때 탈출할 수 있었던 애들보다 8의 힘으로 붙잡고 있으면은 탈출할 수 있는 애들의 비율이 더 많아지겠죠. 그죠? 볼츠만 분포로 이렇게 봤을 때 10의 힘이 여기 있다고 하고 8의 힘이 여기라고 하면은 용질과 용매 간의 상호작용이 더 강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원래 8이었는데 10이었는데 8이 된다.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상호작용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그 용매들 간의 상호작용과 용질, 용매 간의 상호작용의 크기를 비교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게 만약에 드라마틱하게 바뀐다라고 하면은 라울의 법칙에서부터 편차가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울의 법칙에서 왜 벗어나는지도 조금 이야기를 했고, 그럼 6번째, 반투호프 인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투호프 인자는 기호 I로 이렇게 나타내는데요.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은 용해된 용질의 몰수분의 용액 중에 용질의 몰수,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다도 별 소용이 없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반투호프 인자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실제로 용매에다가 녹여준 용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몰을 녹였다. 근데 우리가 10몰을 녹였다고 해서 10몰 전체 다 용해돼 있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용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고, 그러면 실제로 그 용액 중에 존재하는 용해가 된 용질이 얼마나 있느냐,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반투호프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투호프 인자의 경우에는 비전해질 물질의 경우에는 굉장히 간단하죠. I 값이 얼마일까요? 비전해질은 어차피 안 녹기 때문에 1개를 녹이면은 1개가 있고 10개를 녹이면 10개, 뭐 100개를 녹이면 100개, 그런 식으로 넣어준 용해시킨 몰수만큼 그대로 용액 중에 존재할 테니까 반투호프 인자가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전해질의 경우는 어떨까요? 전해질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NaCl 같은 거 한번 이야기 먼저 해볼까요? NaCl, 얘는 아까 전에 물에 녹이면 Na+랑 Cl-로 나눠진다라고 했으니까
많은 학생들이 그러면은 NaCl 염화소듐의 반투호프 인자는 2겠네요. 나는 하나를 녹였는데 지금 두 개의 이온이 생겼으니까 2겠네요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염화소듐도 굉장히 묽은 경우에는 거의 100% 용해를 하지만, 근데 얘가 점점 진해지고 이러면은 100% 다 안 녹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다 안전하게 이야기를 하려면은 아이고 양이온 개수 더하기, 여기 좀 지울까요? 네. 음이온 개수를 더한 것보다는 같거나 작겠죠, 그죠? 최대로 다 녹는다라고 하면은 다 녹아버리면은 같은 게 되겠고, 만약에 그 중에 일부라도 덜 녹는다 그러면은 요 부등호가 성립하겠죠. 그 사실 화학에서는 어느 반응이 100% 간다라는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NaCl을 우리가 아무리 얘가 물에 잘 녹는다고 하더라도 정말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측정을 한다면은 조금이라도 덜 녹은 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그냥 부등호를 쓰는 게 훨씬 더 화학적으로는 안전한 것이다. 근데 우리는 문제를 뭐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등호를 쓰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뭐 완전히 녹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그림으로 보면은 원래는 Na+랑 Cl-가 있으면은 Na+는 양이온을 띠기 때문에 물 분자에 음이온을 띠는 부분, 음전하를 띠는 부분이 산소 쪽이니까 이렇게 와서 주변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겠죠. 그 다음에 염화이온은 음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물 분자에서 양전하를 띠는 수소 부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둘러싸고 있겠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용질의 농도가 아주 낮다라고 하면은 얘도 하나의 어떤 수화된 수화 껍데기, 물 분자의 둘러싸인 형태를 유지할 거고, 염화이온도 그런 형태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얘네들의 개수가 점점점 많아지다 보면은 이 하나의 용질이 가질 수 있는 용매 주변에 용매 분자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얘네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가까워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이 완전히 녹아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고체 상태도 아닌 이온 쌍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를 만들어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등호가 잘 성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제로는 양이온과 음이온의 개수를 더한 것보다는 반투호프 인자가 좀 작아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요거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고 한번 좀 계속 내용을 나가 볼게요. 여기까지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예제 우리 교재의 13.7 이것도 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제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뭐 문제는 쉬운데 문제는 복잡하지 않은데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온도가 70도씨에서 500g의 물에다가 18.3g의 NaCl 염화소듐을 용해시킨 용액의 증기압력은 반투호프 인자가 1.9라고 가정하였을 때 얼마냐. 그래서 용매의 증기압은 233.7 mmHg다. P 용액을 물었죠. 뭐 이것도 사실은 앞에서 계산한 문제의 연장선으로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 대신에 뭐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볼게요. P 용액의 증기압은 우리가 라울의 법칙을 따라서 P 용매 곱하기 X 용매 이렇게 주어지겠죠. 문제는 결국에는 P 용매는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X 용매가 돼요.
X 용매인데 이게 지금 물이랑 NaCl을 넣은 시스템이니까 이렇게 쓰기가 쉽죠, 여러분들이. 그냥 뭐 직관적으로 문제를 보고 주르륵 받았으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하면은 잘못한다는 거죠. 그죠? 지금 문제에서 반트호프 인자를 1.9로 줬다라는 거는 NaCl 고체를 액체 물에다가 넣으면 Na 플러스 수용액, Cl 마이너스 수용액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 한 개를 넣으면은 지금 완전히 해일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처럼 두 개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한 개를 넣으면은 반트호프 인자를 보니까 1.9개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NaCl의 몰수를 계산을 먼저 한 다음에 몰수를 계산해 보면은 NaCl의 지금 시료 양이 18.3g인데 58.4g per 몰. NaCl의 화학식량이 58.4g이에요. 이렇게 계산하면 0.313몰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게 0.313몰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트호프 인자가 1.9라는 말은 뭡니까? 한 개 넣으면 1.9개 나오니까 0.313개 넣으면은 곱하기 1.9를 해주면 우리 책이 친절하게 계산을 해놨네요. 0.59몰의 그 양이온과 음이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값을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휘발성 고체 죄송합니다. 휘발성이 아니라 전해질 고체를 이야기할 때에는 우리가 반트호프 인자를 항상 머릿속에 신경을 쓰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그래가지고 뭐 나머지 값들 다 넣고 계산하면 되겠죠? 그 물의 질량 500g 주어졌으니까 이거 물 분자량 18g으로 나누면은 27.75몰이고 NaCl 0.59몰. NaCl의 몰수가 0.59몰이니까 몰 분율을 계산하면은 죄송해요. 왜 아무도 말씀 안 해주셨습니까? H2O죠. 죄송합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게 0.979이니까 그럼 0.979를 여기에다 집어넣고 P 용매값 여기에다 집어넣고 계산을 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서 답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우리가 우리 수업 역사상 처음으로 퀴즈를 한번 봐봅시다. 제가 여러분들 교재 다 있으시죠? 교재 없으신 분 있나요? 교재가 다들 있으시면은 그 예제 13.7 그 오른쪽 밑에 보면은 응용 문제 13.14가 있을 거예요. 없으신 분들은 제가 앞에 그 문제를 대충 써드릴게요. 그래서 응용 문제 13.14를 풀어가지고 그 제가 LMS에다가 뭐 그 제출함을 만들어놨거든요. 과제 제출함. 거기에다가 답만 써주시면 돼요. 그냥 답이 얼마다. 응용 문제 13. 그래서 시간은 5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15분이니까 20분까지. 온도는 70도씨고 100g의 물에다가 8.11g MgCl2를 녹였다. 그래서 용액의 증기압이 224.7mmHg일 때 이렇게 되고 I는 얼마냐?
네. 염화 마그네슘의 몰 질량은 저도 찾아봐야겠네요.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그 자유롭게 검색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뭐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려고 하는 거라서. 염화 마그네슘의 화학 식량 95.2로 계산하시면 되겠네요. 포뮬라 웨이트 화학 식량 MgCl2의 화학 식량은 95.2.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제 교재 제가 드린 노트상의 순서로는 이제 8번으로 갔다가 다시 7번으로 좀 돌아오게 됐는데요. 그 7번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이 증기압력 내림 현상을 인력학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현상들을 관찰하는 것에서 수준에서 끝나는 게 우리 자연과학의 목표가 아니죠. 그냥 뭐 예를 들면 뉴턴으로 치면은 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졌다. 그걸 관찰하는 것에서 기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왜 떨어졌지? 이거를 궁금해하고 그거를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증기압이 왜 용액에서 더 낮아졌을까? 왜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보면은 어쨌든 증기압이라고 하는 것이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과정이죠. 그럼 우리가 이 과정에 대한 연력학 어떤 자발성, 이 과정이 얼마나 잘 일어나느냐 이거를 이해하고 싶으면은 이 변화 과정,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증발 과정의 깁스 자유 에너지를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증발 과정에 따른 깁스 자유 에너지 변화는 델타 H 증발 빼기 T 델타 S 증발 이렇게 되겠죠. 물 좀 받을까요?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요 증발에 따른 열 변화, 그 다음에 증발에 따른 엔트로피 변화 요거 두 개를 잘 이해를 해보면은 왜 용액의 증기압이 용매보다 더 낮은지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델타 H부터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증발이라는 그 아래 첨자는 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결국엔 액체에서 기체가 된다.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분자들의 인력을 끊어서 기체로 만들어야 되는 그때 필요한 열 에너지를 우리가 델타 H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기체 상태가 되면은 사실 뭐 용액에서 만들어지나 용매에서 만들어지나 거의 독립적으로 상호작용이 크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은 용액에서 기체를 만드나 용매에서 기체 상태로 만드나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죠? 어차피 독립적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용매만 있던지 간에 용매랑 용질이 같이 있던지 간에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이 액체 상태, 용액과 용매 상태로 있을 때의 엔탈피 값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둘 사이의 엔탈피 값 차이가 많이 클까요? 별로 크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그 용해도의 조건 이야기할 때 뭐를 이야기했냐면은 끼리끼리 녹는다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게 뭐였나요? 용질의 상호작용, 용매의 상호작용이랑 용매 상호작용을 이렇게 빼줬을 때 이 값이 크게 차이가 나면 안 된다라고 했죠. 기억나시죠? 왜냐하면 이 값이 어차피 양의 에너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까요? 죄송해요. 요 값이 음의 값이 돼가지고 이 값을 어느 정도는 양의 에너지 이거를 상쇄시켜 줘야지 우리가 델타 S 엔트로피 부분에서 델타 G를 음의 값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말은 결국에는 열적으로 봤을 때에는 엔탈피의 개념에서 봤을 때에는 용액의 엔탈피나 용매의 엔탈피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그래서 이거는 거의 비슷하다. 이걸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실제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이 델타 S 부분이 되겠습니다. 델타 S도 결국에는 액체에서 기체가 되는 건데 최종 결과물인 기체는 어차피 독립적이기 때문에 어디 용액에서 만들어졌으나 용매에서 만들어졌으나 기체의 엔트로피는 사실 비슷한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근데 용액이랑 용매의 엔트로피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누가 더 엔트로피가 높을까요? 더 무질서도가 큰,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때 가질 수 있는 배치의 수가 더 많은 시스템은 뭘까요? 용액이겠죠, 그죠? 얘는 용매라고 하는 순수한 그 어떤 덩어리에다가 용질을 집어 넣어 놓았기 때문에 훨씬 더 그 무질서도 만들 수 있는 배치의 수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S 용매랑 비교했을 때는 좀 과장을 하자면 S 용액이 이렇게 더 높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용매에서 기체가 될 때의 델타 S가 이거라고 했을 때 용매에서 될 때에는 델타 S 값이 요 파란색이죠. 그러면은 델타 S 용액 비교했을 때 델타 S 용매랑 비교하면은 이쪽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 용매에서 기체로 갈 때가 엔트로피 변화가 더 크다는 거예요. 더 잘 정렬된 시스템에서 더 그런 무질서한 시스템으로 갔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더 크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델타 G 증발을 용액에 대해서 써볼게요. 델타 H 용액 빼기 T 델타 S 용액. 똑같은 식을 용매에 대해서도 써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얘네들 두 개의 크기를 비교하면 되죠. 액체가 기체가 될 때의 과정에 대해서 용액의 깁스 자유 에너지 변화량, 용매의 깁스 자유 에너지 변화량을 비교를 하면 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델타 H 부분. 여기에서 큰 변화는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 부분, 엔트로피 변화 부분이고, 그럼 델타 S 용액, 델타 S 용매 중에는 누가 더 크냐면은 델타 S 용매가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전체 값의 부호를 비교해 보면 어떨까요? 온도도 양수 값이고요. 그죠? 온도도 절대 온도기 때문에 양수 값이고 얘도 양수 값으로 더 커요. 그럼 델타 G 용매가 더 음의 값으로 더 크다. 그러니까 더 작은 값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용액이 만들어지면은 순수 용매에 비해서 용액을 형성할 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기체를 만들 때에 깁스 자유 에너지 변화가 더 크다. 그럼 우리가 깁스 자유 에너지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양의 값으로 더 크다라는 것, 반응이 잘 안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가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액체에서 기체로 가는 과정이 용액에서보다 용매에서 더 잘 일어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뭐 굳이 숫자를 우리가 써서 이해를 도와보자면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5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깁스 자유 에너지가 더 작은 쪽이 훨씬 더 반응이 잘 일어나죠. 우리가 14장 아니다. 16장인가? 거기 가면 평형을 배우는데 하여튼
평형을 배우면 이게 음의 값이 더 크면은 그 생성물 쪽으로 더 많이 치우쳐져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하여튼 음의 값으로 가면 갈수록 반응이 더 잘 간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고요.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에?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개념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뒤에 나오는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이런 것들까지도 다 이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보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는 비휘발성 고체, 그러니까 그 용질 자체는 증기압을 가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용매의 증기압만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휘발성 용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휘발성 액체 두 종류 A와 B를 섞어 가지고 어떤 혼합 용액을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A도 휘발성이고 B도 휘발성이기 때문에 A도 기체 증기압을 가지고 있을 거고 B도 어떤 기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증기압이 있겠죠. 그러면은 전체 압력 P는 어떻게 주어집니까? 이거는 기체상에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A 기체도 있고 B 기체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을 생각을 해보면은 기체가 어떤 종류가 있던지 간에 기체들은 서로 간에 상호작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각각 기체의 부분압력을 다 더하면은 전체 압력이 되죠. 그래서 그냥 PA A의 부분압력 더하기 B의 부분압력, 그죠? 이게 누구냐 하면은 돌턴의 부분압력의 법칙이죠. 근데 우리가 각 용액의 증기압을 우리가 뭐로 계산할 수 있냐면은 라울의 증기압력 법칙으로 계산을 할 수 있죠. 그럼 PA라고 하는 건 어떻게 계산해요? 용액 내에서 A의 증기압. 순수하게 A만 있을 때 PA 제로, 순수한 A의 용매 증기압에다가 A의 몰 분율을 곱해주면 되죠,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PB의 경우에는 PB0, B라고 하는 순물질 증기압에다가 XB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죠? 우리가 휘발성 용질의 경우에는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과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으로 써놓고 그러면 각 성분의 분압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거는 라울의 증기압 법칙으로 계산을 하면은 쉽게 계산을 할 수 있다. 그 휘발성도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트에다가 그래, 요거만 풀고 마칠까요? 그러면 요런 시스템을 생각해 볼게요. 벤젠을 B라고 하고 톨루엔을 T로 지칭을 해 볼게요. 그러니까 요거가 이제 몰수로 1대1로 섞여 있는 몰수비로 1대1로 섞여 있는 그런 혼합 용액을 생각을 해 볼게요. 그래서 벤젠의 순수 벤젠의 증기압은 96.0 mmHg고 순수 톨루엔의 증기압은 30.3 mmHg입니다. 그래서 이 혼합 용액의 증기압을 계산해 보라고 하면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 전체 합은 성분의 분압의 합이랑 똑같다. 벤젠의 부분압 더하기 톨루엔의 부분압인데 각 성분의 분압은
xb 더하기 pt0 xt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를 쉽게 하기 위해서 1대1 몰수비로 했기 때문에 이 값도 2분의 1이고 이 값도 2분의 1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 둘의 중간값인 63.2 mmHg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렸던 증기압 그림을 한 번만 더 그리면은 A, B 두 종류가 있다라고 했을 때 XA를 0, 1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다른 성분 XB로 봤을 때는 얼마예요? 이쪽이 1이고 이쪽이 0이겠죠. 두 성분 A, B만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뭐 이런 직선의 형태로 나타날 텐데 그럼 여기가 절편이 얼마예요? 이게 보면은 X만 있고 그 A만 있고 B는 없는 곳이니까 PA 제로가 되겠고 제일 왼쪽 이쪽의 절편은 A는 없고 B만 있으니까 PB 제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다. 차이점은 아까 전에 그 비휘발성 고체를 이야기했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는 용질의 경우에는 증기압이 없기 때문에 0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던 것에 반해서 휘발성 용질의 경우에는 본인 자체도 증기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발점이 좀 다르지만 그 어차피 라우레 법칙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으로 연결되는 건 똑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제 13.8을 풀어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용액의 끓는 점, 오는 점, 내림 뭐 나머지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